제가 딱 집어넣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3배 올랐더라고요. 네. 남은 3개월 동안에 실거 주식 마련하실 분들은 전세든 매매든 힘드실 것 같고 내년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이제 소장님 몇 개월 전에 이제 김작가 TV 나오셔서 네.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시간이 또 몇 개월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영상이 올라간 게 아마 10월 초일 텐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딱 4분기 그다음에 2020년 앞두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상황은 좀 어떤가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요. 일단 안 좋아졌다는 것 네. 자체가 선택의 대안이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 나온 숫자도 적고 전세 월세도 적고요. 네. 최근에는 또 전세 가격도 올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지역을 이탈해서 서울 사시던 분들도 네. 경기 인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 용어로 쓰게 되면은 이제 지역의 다운그레이드, 상품의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집하시면은 경기도 인천에 아파트를 사시는 것들이 있고, 서울에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자기 조건에 맞춰서 기존에는 인기가 별로 네. 없었고 수요가 별로 네. 없었던 상품을 찾아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아파트만 조금씩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비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모든 주거가 가능한 상품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텔. 여기도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인데 여기도 많이 올랐나요? 제가 들어올 때 네. 이제 주변에서 아니면 또 네. 부동산 중개부 하신 분이 대출 잘 나온다. 대출이 사라. 그렇죠. 오피스 많이 나오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거 안 사셨어요? 그 사이에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네. 사무실 직원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작아서 지금 소형에 있는데 저도 중대건으로 가려고 네. 알아봤는데 제가 작년 말에도 한번 알아봤어요. 작년 말. 네, 그래서 뭐 지역까지 말씀드릴게요. 여의도, 여의도. 그러니까 영등포 권역, 서초 강남구 권역, 네. 종로구 중구 권역, 네. 뭐 마포구 권역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좀 있으니까 네. 정확히 2배 정도씩 올랐어요. 심지어 제가 딱 집어넣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3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오르고 어. 평균으로 2배가 오른 거예요. 야. 대형 오피스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목적이지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시세가 올라가서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네. 시세 차익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지난 2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오피스텔 사라는 얘기는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형은 더 그렇죠. 소형은 그래도 가벼우니까 샀다 팔았다가 되는데 대형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팔 수도 없거든요. 네. 아무리 싸게 내놔도. 근데 최근에는 대형이든 중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매물 자체가 없어요. 전세, 월세, 일반 매매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대형이 올라가는 것들 보고 네. 아파트는 더 매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네. 지역을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지역을 이탈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이탈한 거죠. 오피스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야, 오피스텔 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서울 경기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2020년은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2022년. 2022년. 네. 제가 지금 과거로 갔네요. 네. 착각했네. 2022년, 올해 2021년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네. 2020년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 갈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돈 1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야. 예, 아무튼 지금 2022년도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좋죠. 상반기부터 하반기는 좀 더 어렵고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네. 남은 3개월 동안에 아마 내 집 마련하셔야 될 분들,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 네. 실거주집 마련하실 분들은 전세든 매매든 힘드실 것 같고 내년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그 체크할 요인들이 있어요. 상승할 요인들, 하락할 요인들 네. 리스트를 쫙 뽑아서 네. 어디가 더 많은 체크를 해보면요. 네. 뭐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압도적으로 상승할 요인들도 많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승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거래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미미하고 약간씩 신고가를 갱신하는 정도예요. 이미 너무 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더 올려주기가 힘드니까 네. 지역이라든지 상품을 이탈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만큼 지금 가격 한계선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는 갱신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황은 그러면 좀 신규로 이 공급할 물량들,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들이나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일단은 신규로 나올
입주 물량들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네. 그걸 가만두고 네. 매매나 전세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제도로 계속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네. 뭐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네.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 나올 매물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네. 저희가 이사할 집을 못 구해서 답답한 것뿐이지 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 저도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이라서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들은 그거예요. 네.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세 만료 기간이 한 6개월 남았다. 네. 지금 가셔야 돼요. 1년 남았다.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전세 계획을 새로 했다. 2년 후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빨리. 예,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못 잡게 되면 내가 산 다음에 설사 가격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더 나아요. 고민을 일단 안 하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용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단기 시장이 되게 유의미한데 보통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한 11년 정도 평균적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클이 계속 올 거예요. 오르락 내려갈 때. 네. 어차피 11년 후에 지금보다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설사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세나 월세 구하는 고통들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요. 빠져도 5% 10%지 그것들이 심각하게 뭐 주식처럼 뭐 수지가 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중에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신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소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 가는 게 네. 그 부동산 시장은 원래 상승론자, 뭐 하락론자 이렇게 양쪽으로 뭐 나뉜다고 이제 시청자분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하락론의 전문가분들도 어느 순간 상승론에서 굉장히 진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 실명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또 저도 말씀드리기는 네, 지인분들이어서 다. 뭐 네. 좀 당황스럽긴 했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분들은 뭐 네.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그러니까요.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있는 네. 그대로 그냥 현재 시황을 말씀드리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셔야 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틀려서 끝까지 우기는 것들보다는 수정된 전망이라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최근에 부동산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에서는 네. 좀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정말 이 투자에 있어서는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핵심적으로 이게 좀 대세다라고 하는 투자 상품이 있었는데 네. 최근 트렌드는 그게 없어요. 정말 개인 실정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집은 그쵸. 없어도. 그다음에 1주택자 분들도 투자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다주택자 분들도 투자할 수 있고 회사도 투자할 수 있고 법인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딱 대세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나마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이 규제 지역 내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비아파트. 그다음에 규제 지역 외에서는 아파트도 있고 비아파트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더 인기 많겠죠. 그런 네. 지역들은.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요 이번에 또 신간 내셨죠. 네.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저자가 책을 낼 때는 사실 하고 싶은 메시지는 되게 심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핵심 메시지부터 딱 한번 요약을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네.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뭐 네. 투자도 했지만 투자자 베이스가 아니라 전 연구원 베이스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일을 하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일을 하고 소비자 입장,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뭐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제 공부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와서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대세 상승기 같은 경우는 안전해요. 다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처럼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할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아파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일 안전한 지역이 뭐냐면은 규제 지역 내 아파트가 제일 안전하긴 해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틈새 상품, 기존에 투자를 안 했던 상품들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그런 투자 상품으로 막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따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지산이라든지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썩빌이라고 하는데 네. 좀 저렴한 빌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초기의 재개발 지역들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데로 막 몰립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이런 곳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또 돈을 또 벌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전 시장까지, 이전 사이클에서는 한 번도 올라왔던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다른 데 투자가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몰리다 보니까 지금 묻지마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것들을 투자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 계속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해도 좋아요. 좋은데 알고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좀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규제 지역의 아파트가 아닌 상품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내가 몰랐던 투자 상품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네. 적어도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알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는지 알고 투자하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일반적인 아파트 갭 투자 네. 거의 99% 갖다 구하셨을 텐데 그거 말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네. 최신 투자자들이 좀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네.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갭 투자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네. 갭 투자가 뭔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 갭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9.9%는 아파트 갭 투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요. 맞아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사두면 올랐어요. 사는데 돈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보통 70%가 넘어가면 높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오르면 팝니다. 네. 그런 게 갭 투자인데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를 한 50년 정도로 보면은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전부터. 반포주공 1단지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재건축하려고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31평이 최근에 거래됐던 게 45억이에요. 예, 그게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초 분양가가 몇 년도예요? 72년도. 72년도에 뭐 3천만 원? 아니요. 780만 원. 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780만 원짜리를 저 기록을 찾아봤더니 500만 원을 갭을 끼고 사는 거예요. 실거주 안 하면서. 그러니까 280갭이죠. 그게 갭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네. 왜 문제가 안 생겼냐면 그렇게 사도도 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없고 심지어 시세가 빠지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오래 버티면 그냥 다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한 2010년도 전후로 지방은 부동산이 거의 안 올랐었는데 그때 금융위기 온 다음에 서울은 조정장이었었는데 그럼 서울에 투자했던 서울 수도권에 투자했던 분들이 지방으로 가요. 네. 그때 지방을 갔더니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아파트 24평이 1억밖에 안 하는데 네. 전세가가 8천, 9천인 거예요. 네. 그럼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 4년도까지는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대도시 중소도시들은 그런 갭 투자 시장이었던 거예요. 다 올랐어요. 예. 근데 2015년도부터 지방에서 돈을 모셨던 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에 갭 투자가 시작됐는데 지방이 다 빠져요. 왜 빠지냐면은 수요 투자서가 빠지기도 했지만 보통 시세가 보통 갭 투자하면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니까 파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네.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빠진 상태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올라가니까 당연히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신규 아파트도 미분양이 생기기도 하고 네. 시세도 많이 받을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기존 구축들은 더 많이 빠질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2010년도부터는 지방에서도 갭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서울 수도권은 이제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품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까지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사면 올라갔었는데 네. 2015년도 이후부터는 안 올라가는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부터 좀 투자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런 시장이 지금 그래서 2015년도 이후는 네. 아파트 갭 투자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좀 전환이 된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갭 투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죠. 지금 네. 제일 인기 있는 갭 투자가 뭐냐면요. 지금 뭐예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들. 그거는 진짜 거의 돈이 안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투자도 돼요. 왜냐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으로 안 쳐요. 그냥 부동산 거래만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치기 때문에 네. 집을 100채 갖고 있어도 네. 다주택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살 때 보통 이제 다주택자들은 살 때 취득세가 뭐 11%, 매도할 때
양도세가 82.5% 이렇거든요. 그런 규제를 안 받아요. 일반 과세.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은 많이 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1억 원 미만짜리를 사서 수익을 내서 팔면 좋겠는데 네. 이게 1억 원 미만일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투자들이 몰리게 되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1억 원이 넘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후발 투자자들은 1억 원 이상 사는 경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상.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리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고. 손절만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거나.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네. 시세도 봐야 되고, 세금 부분도 봐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갭 투자할 때 좀 예. 어떤 리스크 해지해야 되는 게 있나요? 어쨌든 이게 뭐 위험이 제로인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리스크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 중에서 100% 확신을 갖고 하는 건 없어요. 주식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확률이 그래도 주식보다는 네. 하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가보다 빠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보다 빠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도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매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지방이라든지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빨리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자하시는 이유가 종잣돈을 모아서 좋고 안전한 것들, 큰 것들을 하려고 좀 돈이 없기 때문에 갭 투자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것 가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잘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매도하려고 할 때 매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실수가 많은 지역들. 그래서 내가 산 것들을 투자자한테 넘길 수도 있지만 네.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실수요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묻지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네. 실수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그런 말씀드리죠. 그럼 당연히 뭐 갭 투자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방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전국이 다 가능하고요.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제주도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갭 투자 뭐 노하우 같은 거 좀 없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를 봐야 되잖아요. 네. 실수요를 봐야 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지가 그 아파트가 인기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인기가 바로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뭘까? 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집주 근접일 테니까 그쵸. 직장 출퇴근 편리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세대 빌라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쵸. 인프라. 네. 그래서 뭐 교통망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학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택지 개발 지구들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가 인기 있는 이유가 택지 개발 지구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마포구가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가 다 나홀로 지역이었는데 뭐 아이언 뉴타운 이런 식으로 큰 택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좋아져서 인기가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입지가 갖춰진 지역들의 신규 아파트는 비싸니까 구축들은 좀 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실수가 있다라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죠. 실수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상품일 텐데 네. 과거에는 이게 아파트가 월등히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는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혹시 어렸을 때 네. 아파트 사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주택에 살았어요. 그쵸.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네. 한 4학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아파트 사는 분들보다 아파트 아닌데 사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면 그냥 다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사를 갈 때도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보통 가거든요.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더 좋은 상품이잖아요, 아파트가. 일반 다세대 빌라보다는. 좋은 상품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뒤로는 안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만약에 기존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인데 옆에 굉장히 큰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기존 구축에 있는 아파트 수요가 글로 옮겨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뒤에 배우 수요가 없으면은 채울 수요가 없으면 여기는 위험할 수 있겠네. 예,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시세를 낮춰줘야 돼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되면 다세대 빌라에서 채워야 되니까. 그분들은 비싸면 아파트는 안 가거든요. 이분들은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이제 인구가 고정돼 있거나 인구가 줄고 있는 쪽에서 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게 되면은 네. 그 갭 투자에서 굉장히 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그리고 대규모 공급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대규모 공급이 있으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한시적으로 빠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갭 투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제 잘 네네. 습득했고요. 자, 극초기 구역 투자라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네. 과거에는 아파트든 다세대든 빌라든 단독이든 구분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갤럽 있을 때 연구원으로서 국토교통부랑 가장 오랫동안 진행했던 조사가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겁니다. 네. 전국에 한 10만 표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들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전에 어느 주택에서 살았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 주택에서 일로 오는 그런 비율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10여 년 전에는 이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한 50%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70% 80%예요. 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안 가요. 다세대 빌라로 안 가요. 아파트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수요가 제일 많아요. 다들 예.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거꾸로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연차마다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90년대 아파트가 다르고 2000년대 아파트가 다르고 2010년대 아파트가 달라요. 네. 80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일단은 집이에요. 주차장도 없어요. 없죠. 많지 않아요. 네. 지하철 주차장은 당연히 없고, 없고 지상이지. 예, 한 세대당 0.3대 1이에요. 그럼 주차 경쟁이잖아요. 네. 2중, 3중 주차. 맞아. 네. 그래서 네. 그 중립 기아해놓고. 근데 90년대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대수는 딱 맞게 해놨어요. 네. 2010년도 들어오면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 맞아. 예, 그리고 2010년도 가면은 커뮤니티 들어가고 맞아. 또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2010년도에 생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요. 네. 이전 아파트를 못 가요. 아. 2000년도 아파트, 90년도 아파트, 80년도 아파트 못 갑니다. 야, 이게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 못 가는 것도 네. 있지만 최신 버전에서 구버전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 넘었잖아요. 네. 2020년대 아파트에 맞들이신 분들은요, 2010년대 아파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는 수요가 다예요. 전 국민이 다 신규 아파트를 노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구축들로 갈수록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수요가 급증을 한 거예요. 네. 신규 아파트만 올랐어요. 거의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지불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 이전 단계로 가자. 청약. 그래서 한동안 청약 시장이 정말 인기였어요. 그래서 청약 신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약 시장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 서울에 뭐 84점 만점에 69점 뭐 후반대야 되는. 경쟁률이 지금 두 자릿수도 많은 건데 네 자릿수가 돼요. 이건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일반인들 같은 본인들이 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전 청약이니 이런 것도 미리 해주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청약으로 당첨되는 확률은요 99.9%도 안 돼요. 네. 0.000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전 단계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청약 이전에 뭘까? 재건축 재개발 단계. 조합 이후로 뭐 이게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지금 이렇게 이주 철거하고 그런 단계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가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네. 신규 청약이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간 거예요. 신규 아파트 갖기 위해서 네.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제일 유행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도 다 비싸요 이제. 싼 게 없어요. 이거 싸기 때문에 찾아간 건데. 이 극초기 구역 투자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아니요. 좀 아직도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 지금 재건축 재개발만 돼도 어디까지 몇 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가시권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비싸요. 네. 서울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네. 초기에는 1억 미만으로 샀었어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네. 수색 증산 뉴타운에 몇천 갖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6억, 7억 정도도 못 사요. 지금 서울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이 상계 뉴타운인데 네. 거기도 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걸 그냥 생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살 수도 없고 그냥 투자만 해두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너무 비싸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이전 단계로 갑니다. 네.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극초기 구역. 네. 초기 구역도 아니고 극초기잖아요. 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거.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사는 거죠. 네. 여기는 솔직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반반이죠. 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극초기 구역 시장인데 야. 여기는 솔직히 살짝 진짜 투자 시장이에요, 완전히. 아.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하기에는 구역 지정이 된 다음부터 한 10여 년이 걸리거든요. 네. 10년을 기다리는 실거주 투자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투자에 가까운 투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돼요. 극초기 구역 투자 예.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뭔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좀 네. 투자 지역의 특징들 뭐 좀 있을까요? 뭔가 살짝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팅일 수도 있고요. 네네. 비트코인 투자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트코인까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책에 담았던 거였었고요. 네. 예, 그쪽이고요. 예. 일단 조심할 거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요가 뭘까요? 그 입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졌는데 집들만 낡았어요. 네. 다세대 빌라 단독으로서. 노후도라고 하는데 노후도가 짙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만 낡은 게 아니라 네네. 단독 다세대 빌라 단독도 연차가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노후도가 네. 높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구역들이 집단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기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뉴타운이고 네. 여러 가지 정비사업인데 그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아무데나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안 될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용산구 용문동에 아시네. 몇 년째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오. 거기가 약간 근데 그쪽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쪽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그때 전세에 살았었는데 네. 실제로 거기는 근데 지정이 좀 안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다른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집들만 있으면은 지정되기가 되게 쉬운데 네. 거기 만약에 상업시설들이 있어요. 그게 네. 낡은 지역들도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잠깐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 동의율이라고 하는데 네. 일정 동의율이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율이 낮게 되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보통 돈이 없으세요. 추가 분담금을 얼마큼 내라 그러면은 못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공공재개발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돈을 좀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너희들 돈 조금 내게 해주겠다. 대신 새 아파트 주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서로 여기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막 신청하고 후보지 유세사에 보셨죠? 그런 게 지금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지금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용산구 용문동은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용산구는 아무나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좀 비밀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돼서 실제 입주할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산 금액보다 올라가죠. 그럼 파는 거예요. 거긴 다 투자 수요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정되면 올라가겠죠. 그럼 팔죠. 그럼 정부에서 지금 그것들이 투기 수요가 들어올까봐 어떤 시점 이후로 산 것들은 못 팔게 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그러니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거는 단타죠. 네. 주식으로 가면 데이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실 분들만 사셨으면 좋겠어요.